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스테이지에서 CTO를 맡고 있는 이활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가. 네. 그 앞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학생분들도 계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한 배경 속에 계신 걸로 아는데, 보통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AI를 배우시게 되고, 그리고 현업에서 이제 현업이라 하면 이제 회사에서 그 서비스를 이제 만들 때 적용되는 AI를 만드시게 되는 역할들을 보통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겪는 어려움들이 뭘지를 오늘 좀 메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AI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저는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딥러닝 이미 딥러닝이 이제 저희가 요새 다루고 있는 기술에는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딥러닝으로 대변되는 그 소프트웨어 2.0의 개발 방식이랑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이제 소프트웨어 1.0 방식이 이제 뭐가 다른지를 조금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에 AI를 적용을 할 때 이제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통 AI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금 한참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인 AI 팩이라는 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그 어려움들을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발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시간 내로 조금 끊어 보려고 할 텐데 아마 질문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 이제 이 비슷한 내용으로 몇 번 발표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질의응답보다는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드리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아마 한 시간 가까이 제가 발표 시간을 쓸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네, 그러면 1.0과 2.0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예시가 저는 제일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함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함은 지금 이 예시의 뷰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 예시에서 어떤 점 하나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이라고 함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함은 이제 뭐 if, else,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연산의 집합이죠. 특정한 순서에 따른 어떤 연산의 집합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 점 하나를 찾는 건데 이제 소프트웨어 1.0 방식은 이제 딥러닝 아닌 방식, 머신러닝이 아닌 방식으로 보통 만드는 그런 방법론을 본다면은 이 뷰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프트웨어 1.0은 사실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했던 뭐 컴퓨터 비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위치를 찾을 때도 뭐 이런 연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찾아져. 이런 걸 사람이 많이 고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을 사람이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학적 이론에 기반해서 이런 연산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어떤 숫자를 얻게 되고 이거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고민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점 하나를 어떻게 보면 바로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약간 그 뭐 연산의 구조나 순서를 조금씩 바꿔보긴 하지만 사실 이 전체 프로그램 공간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먼 곳을 탐색하지 않고 거의 점 하나를 바로 찍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약이 있죠. 그 제약이 있다는 건 그 프로젝트 기간이 있고, 기간이 있다는 건 시간의 제약도 있고, 개발하는 사람의 수도 제한이 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는 이 예시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멀수록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 원의 중심에 가까운 어떤 프로그램들 내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2.0은 어떨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딥러닝에 그래도 조금 익숙하시다고 본다면, 딥러닝은 처음에 하는 일이 보통 구조를 잡는 일을 하죠. 컴퓨터 비전을 다루면 CNN 구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요즘에는 트랜스포머도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시계열을 다룬다 하면은 뭐 RNN부터 배우시게 되죠. 뭐 RNN 구조를 해본다든가. 사실 근데 그 구조를 정한다는 거는 특정한 연산의 어떤 집합을 정의를 하는 거죠. CNN의 뭐 레이어를 몇 개다 하면은 처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뭐를 하고 뭘 하고 뭘 해서 나중에는 뭐 매트릭스 곱을 해서 결국 이런 연산을 한다라는 어떤 그 후보군을 정하게 되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정하는 건 실제로 그 연산이 뭐다라고 딱 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모델 구조를 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연산들의 집합 내에서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런 뷰가 됩니다. 그러면 모델 구조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뭐 이런 프로그램 스페이스 내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볼게, 이렇게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보면 모델 구조를 정하고 처음에 모델 파라미터를 초기화하죠. 그 파라미터를 초기화한다는 건 어떤 값들로 채워졌다는 거고, 값들이 채워졌다는 건 어떤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초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은 최적화를 하죠. 최적화를 할 때 사용되는 거는 학습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최적화 방법론에 해당되는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속 정해져 나가죠. 이렇게 탐색을 쭉 해서 여기서 멈출래라는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결국 어떤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찾아지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사실 딥러닝의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1.0과 많이 달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2.0 방식이다라고도 많이 요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같은 구조라도 뭐 초기화를 다르게 했다, 학습 데이터를 뭐 다르게 사용했다,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을 다르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탐색 경로를 거치게 되고 보통 다른 종착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1.0은 그냥 사람이 고민해서 점 하나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2.0은 모델 구조를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모델 구조를 고민한다는 건 프로그램의 어떤 검색 범위, 탐색 범위를 생각을 하는 거고 한정을 시키는 거고, 데이터와 최적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세팅한 그 목적 함수의 최적인 그 프로그램을 찾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개발 방식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그럼 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최종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 여기서 딥러닝이니까 이제 AI 모델이라고 한다면 AI 모델의 성능은 이 개발 과정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델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 방법,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 이 세 개에 의해서 결국 최종 AI 모델이 정해지기 때문에 성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외에 모델 구조랑 최적화 방법은 코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코드, 뒤에는 데이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앞부분을 이제 코드, 이 부분을 그냥 모델이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모델의 힘과 뒤에 데이터를 묶어서 데이터의 힘. 그래서 AI 모델의 성능은 보통 모델의 힘과 데이터의 힘으로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딥러닝 개발을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우게 되죠. 이제 학교 수업이나 여러 강의들을 들어보면 이런 구조가 이런 게 좋아요. 뭐 옵티마이저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뭐 등등등등 학습 방법론에 들어가는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이런 태스크에는 이런 게 좋아요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게 이제 앞에서는 사실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AI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만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거에 앞서서 그럼 과연 이렇게 배운 내용이랑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 AI를 만들 때 뭐가 제일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배우는 일이 모델 구조를 짜고 최적화 방법론, 학습 방법론을 고민하는 코드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배워요. 그걸 지금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사실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가정이 뭐가 있냐면 학습 데이터셋도 주어져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도 주어져 있고 어떻게 테스트할지에 대해서도 주어져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이제 AI 모델을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2.0 방식으로 이제 어, 어,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실제 이제 회사에 오시면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될 때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지냐 하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신 데이터셋은 없고 뭐가 있냐면 서비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비스 기획자분이 뭐 이런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AI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I가 개발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AI 개발팀에 옵니다. 그러면 기획자분이 데이터셋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테스트 셋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없고. 그러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 요구사항만 있고 이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AI 모델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 되죠. 그런데 모델링을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서비스 요구사항으로부터 학습 데이터셋은 어떤 종류를 모아야 될지, 뭐 몇 장을 모아야 될지, 정답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교사 학습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델들은 어떻게 정답을 매길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죠. 마찬가지로 테스트셋도 이 서비스 요구사항으로부터 최대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데이터 제작 관련해서는 외주업체를 쓰는 경우도 많죠. 그때는 아무래도 외주업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가이드를 직접 만들어서 건네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장을 모으고 뭐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자체도 가이드를 만들어서 외주업체에게 드리면 외주업체가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건네주시게 되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셋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셋만 확보되면 끝이냐? 그렇지 않고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도 사실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처리 시간. 예를 들면 이미지가 한 장 들어왔는데 처리 시간은 뭐 1시간 내에만 처리해주면 돼요. 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무조건 빨리 이런 요구사항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뭐 정확도는 얼마 이상이 돼야 서비스에 쓸 수 있나요? 이런 정확도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장비 얘기죠. 그 QPS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그 쿼리의 수나 서빙 방식, GPU 서빙을 해야 되는지, 뭐 모바일에서 동작해야 되는지, CPU 서빙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GPU를 하더라도 뭐 예산의 문제상 장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한 얘기도 이제 조그만 회사에서는 정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게 다 정해져야 사실 학교에서 배운 이제 수업에서 배운 모델링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업이 왔을 때 제일 크게 다는 게 뭐냐?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사실은 회사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하는 일이 사실은 제일 많이 다르다 보면 되고요. 정해지고 나서는 사실 원래 하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다르진 않게 됩니다. 네. 요 과정을 이제 시간 순으로 한번 볼게요.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 할게요. AI 어떤 기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할게요라고 하면은 요구사항을 확정을 짓습니다. 요구사항을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준비를 하고 데이터셋이 모여지면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죠. 모델 트레이닝을 해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모델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게 되면 서비스에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설치가 돼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리포팅이 올라오죠. 그 고객들이 이거 써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라는 그런 성능 이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잘 안 되는데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이슈들이 올라오면 되게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AI 모델에 대한 유지 보수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통 거쳐서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AI 모델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게 되고요. 학교에서 배운 건 주로 모델 쪽이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아직 이제 접할 수 있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정확도를 얘기한다면 주로 모델의 힘으로 성능을 올리는 거, 그 앞에서 소프트웨어 2.0 설명드렸죠. 모델의 힘으로 성능을 올리는 접근론이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데이터 힘으로
성능을 올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힘으로 성능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요새는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모델은 고정시키고 모델 구조 이런 거는 고정시키고 데이터만 수정해서 이제 성능을 올리는 접근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델 센트릭은 이제 반대로 데이터는 고정시키고 나머지로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힘으로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모델의 힘으로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실제로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까지 그 데이터에 기울이는 노력과 모델에 기울이는 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율이 있겠죠? 그 비율이 이제 경험적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래요? 과연 몇 대 몇의 비율로 노력을 기울일 것 같은지? 결과적으로는 한 반반쯤 됩니다. 예, 데이터 힘도 꽤 들이고요. 모델에 대한 고민도 꽤 많이 해요. 이제 데이터 쪽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고요.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모델 요구사항의 상당수가 이 모델의 구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처리 시간 이런 거는 이제 뭐 모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보통 정해지고요. 정확도랑 상관없이. 목표 QPS는 이 모델의 크기 그리고 처리 시간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모델 구조가 정해지면 크기가 정해지죠. 그다음에 서빙 방식, 뭐 모델 만들 때 GPU 서빙이 되는 경우, CPU 서빙이 되는 경우, 뭐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보통 TF 라이트로 바꾸니까 뭐 그런 모델 구조에 대한 얘기가 보통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장비 사용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도 빼고는 다 모델 구조만 정해지면 거의 정해지는 거라서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제 모델 구조 쪽으로 좀 많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목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쪽 일과 모델 쪽 일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출시 전의 얘기였고요. 그러면 서비스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AI 모델이 열심히 사용 중이죠. 근데 뭔가 안 된대. 그래서 그 안 되는 경우의 모델의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 힘으로 성능을 올릴 수도 있고 이제 모델 힘으로도 성능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유지보수 시에 과연 이 데이터에 들이는 노력과 모델에 들이는 노력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데이터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뭔가 안 된다예요. 그래서 정확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 사실 정확도 말고는 전부 다 모델 구조에 관련된 거였죠. 뭐 처리 속도, QPS 등등등이. 그래서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델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사실 그 외의 요구사항이 또 충족되는지 다시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델 구조를 변경시키는 건 사실 서비스 출시 후에는 코스트가 꽤 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힘으로만 성능을 올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20%가 있는 건 이 모델 센츄릭이라고 했을 때 모델 구조도 있지만 뭐 학습 방법론 이런 거는 이제 고쳐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학습 방법론에 좀 힘을 쏟는다라고 보시면 한 8대 2 정도 노력으로 AI 모델 성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AI 모델을 서비스에 출시를 하고 유지보수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살펴봤고,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데이터 쪽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어려운 이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업무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에 들이는 노력과 모델 쪽에 들이는 노력의 비율을 보면 그래도 데이터 쪽이 크죠. 평균 내 보면. 데이터 쪽에 들이는 노력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출간된 논문의 비율, AI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출간된 논문들 중에 이 데이터 센츄릭에 관련돼 있는 논문의 수와 모델 센츄릭에 관련돼 있는 논문의 수의 비율을 보면 극단적입니다. 모델 쪽이 훨씬 많아요. 99%. 그럼 이 말은 내가 모델 센츄릭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해.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데이터 쪽 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구글에 쳐서 관련 있는 논문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증거로 그 작년 4월 설문조사로 알고 있는데 UC 버클리 이제 AI 했던 졸업생들의 설문조사예요. 그러면 UC 버클리 졸업생 정도니까 사실 좋은 AI 회사에 갔겠죠. 예, AI를 다루는 좋은 회사들에 갔을 확률이 높고 1년 뒤에 졸업 후에 1년 뒤에 어떤 걸 조사를 했냐면 그 왼쪽 제일 왼쪽 칼럼을 보시면 너네가 그 서비스에 들어가는 AI를 만들 때 뭐가 제일 어렵디? 라는 질문이고요. 그러면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쪽 일이죠.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쪽 일, 피처 엔지니어링, 데이터 쪽 일, 모델 트레이닝, 모델 디플로이먼트, 모델 모니터링, 모델 메인터넌스 리트레이닝, 유지 보수 관련된 일이죠. 그럼 그 비율을 보면 이제 NA는 관계 없으니까 여기 리스트 챌린징부터 보시면 제일 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 모델 트레이닝이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예. 그럼 점점 어렵다고 느끼는 거로 봐서 제일 끝에 가보면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게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라벨링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 어려운 걸 보면은 모델 모니터링. 모델을 디플로이 했는데 이 모델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고 싶어. 라던가 뭔가 잘 안 되면 얘를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모델을 재학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얘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 웬만한 회사는 다 비슷하게 모델 트레이닝 말고는 다 어려움을 다 같이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문도 없고 사례도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 데이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그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뭐 인형 눈깔 붙이는 것처럼 단순한 작업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단순한 태스크도 있는데 어떤 AI 모델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보면은 이게 정말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 데이터가 많으면 이제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지점이 나타납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뭐 만장, 이만장, 10만장 할 때는 성능이 쭉쭉 올라갔는데 이제 100만장 쓰니까 성능이 떨어졌죠. 그래서 항상 뭐 데이터를 많이 추가한다고 해서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 라벨링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많아야 되냐? 어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라벨링 노이즈가 적어야 돼요. 근데 라벨링 노이즈라고 하면 그 라벨링 정답을 매기는 오노테이션, 라벨링 작업이 일관되지 않음이 노이즈거든요. 일례로 뭐 개와 고양이 분류다 하면은 동일한 개에 대한 사진을 보여줬을 때 사실 작업자들이 똑같이 다 개라고 라벨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라고 라벨링하면 그게 일관되지 않죠. 예, 일관되지 않은 정도로도 볼 수 있고 정답과 다르게 라벨링한 정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라벨링 노이즈를 한번 정의해보고 회귀 분석 예를 가져와 볼게요. 이제 회귀 분석을 한다는 건 어떤 데이터가 모이면 지금 참 관계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참 관계를 유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는데 빨간색 그 X 표시로 된 점들이 모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5개의 점들이 있고 참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입출력에 대한 그 정답에서 멀어지는 정도가 있죠.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거고 그리고 5개 포인트밖에 안 모았기 때문에 이제 적은 데이터로 지금 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은 데이터로 해야 되는데 노이즈까지 있으면 라벨링 노이즈까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붉은색, 파란색으로 찾아진 게 사실 이 5개의 점을 표현하는 여러 모델들이죠. 사실 이렇게 모델들이 다양하게 얻어질 수가 있어요. 뭐 모델 구조를 바꾸면 A 구조라면 뭐 첫 번째 굵은 선이 나오고 뭐 두 번째 구조를 하면 뭐 이런 직선으로 얻어지고 뭐 학습 방법을 바꿨더니 이렇게 나오고 다시 말해서
어떤 구조냐 학습 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해볼게요. 많아졌는데 사람이 딱 봐도 이렇게 그 빨간색 X 점들을 쭉 보면은 아 대충 이렇게 분포해 있겠네라고 보이시죠? 그게 이제 참관계가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보이는 이유는 사실 무엇 때문이냐면 어, 그 라벨링 노이즈를 무시할 수 있는 깨끗하게 라벨링된 결과, 다시 얘기하면 이 참에서 가까운 샘플들이 그래도 먼 샘플보다 어느 정도는 많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점들이 많은데 너무 또 다 이 참 관계에서 멀어지면 이런 참 관계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라벨링 결과가 뭔가 잘못됐으면 적어도 그 라벨링이 잘못됨을 무시하고 모델이 잘 학습하려면 깨끗하게 라벨링된 결과가 2배 이상 필요합니다.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서 가상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개와 고양이 분류 얘기 나왔으니까 연달아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AI 모델인데 계속 학습 데이터셋을 보여주는 거죠. 이 강아지 개 사진 보여주고 그 개예요. 뭐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에요.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중간에 고양이 사진인데 개라고 잘못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라벨링이 잘못된 거죠.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내가 그동안 개나 고양이라고 생각한 게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 뒤로 다시 개 사진 보여주고 이건 개, 뭐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 이렇게 쭉 몇 번 보여주게 되면 아 앞에 게 뭔가 잘못 보여준 거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도 좀 비슷하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라벨링이 잘못됐으면 노이즈가 많으면 그걸 무시할 정도로 깨끗한 데이터가 사실 2배 이상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라벨링의 잘못된 정도를 무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 경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참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깨끗한 샘플, 그리고 작은 거, 그러니까 데이터 모으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점들이 보여지면 딱 예쁘게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이게 골고루 분포돼 있어야 돼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스몰 데이터고 라벨링이 깨끗한데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가 임밸런스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경우를 뿌려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일 거예요. 5개 똑같은 점이고 참 관계 속에 있지만은 앞에 몰려 있죠. 그러면 이 5개 점만으로 회귀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려나? 라고 이제 모델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모델 학습돼서 나온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좋은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골고루 분포 있어야 돼야 되고, 그다음에 라벨링 노이즈가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정하게 라벨링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가 뭐 적어도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 대신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떤 태스크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 분류 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예시로 계속 가볼게요. 개와 고양이 분류를 하는 AI 모델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개와 고양이 관련돼 있는 사진들을 모으시겠죠. 그러면 모을 때 의도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아본다고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100만 장 모았어요. 그러면 그 100만 장을 살펴봤을 때 다음에 분포가 나옵니다. 커먼 왼쪽에 보시면 커먼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강아지 하면 보통 흔한 종들이 있죠. 뭐 요크셔테리어 뭐 이렇게 흔한 종들. 그다음에 강아지에서도 드문 경우가 있죠. 뭐 제가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영국의 희귀종에 대한 개 사진. 그러면 흔치 않은 경우죠. 드문 경우. 고양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보는 경우, 드문 경우 이렇게 모아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았기 때문에 100만 전 중에 흔히 보는 종에 대한 그 샘플 수가 많겠죠. 이렇게 많게 되고 드문 경우는 당연히 이제 드물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 수가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죠. 예.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왼쪽부터 볼게요. 흔한 경우는 이제 그 라벨링 작업에 대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흔한 경우에는 라벨링 하시는 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코 세트레어 보여주면 라벨링 하시는 분도 얘는 강아지네, 걔네라고 이제 이전 경험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잘못되게 라벨링 할 확률이 적죠. 그래서 라벨링 노이즈가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 가이드가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면 개예요. 뭐 이런 특징을 가지면 고양이라고 라벨링 해주세요라는 작업 가이드를 만든다고 또 해볼게요. 근데 작업 가이드도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 때도 당연히 그 작업 가이드를 만드신 분이 이런 건 개야라고 알고 있는 개의 종류가 있죠. 그게 아마 이 커먼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를 만들 경우에도 사실 가이드대로 작업할 확률이 아주 높죠. 이 커먼한 경우는. 근데 드문 경우로 보면 일단 작업 가이드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죠. 정말 굉장히 특이한 개, 고양이 종류에 대해서는 작업 가이드 만드시는 분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 가이드가 없는데 이게 그 라벨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정말 갠가? 라고 사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라벨링 노이즈가 일관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라벨링 노이즈가 크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데이터를 그냥 의도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으면 흔한 경우와 드문 경우로 나눠 볼 수 있고 흔한 경우는 당연히 라벨링 노이즈가 적고 드문 경우는 라벨링 노이즈가 큰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이제 개와 고양이 구분 말고 너무 쉬우니까 제가 제일 많이 다루는 이제 OCR 테스트로 해볼게요. OCR은 이제 이미지에 있는 글자 위치를 찾고 그 글자가 뭔지를 맞추는 건데 지금 예시에서는 글자 위치를 찾는 거라고 해볼게요. 근데 글자 위치를 찾는 거를 아주 단순한 가이드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커먼한 경우만 알고 있는 그 라벨링 가이드를 만드시는 분이 커먼한 경우를 봤을 때 한글은 단어 단위로 이렇게 띄어 쓰져 있으니까 단어 단위로 사각형으로 표시하자. 이게 작업 가이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작업 가이드만 봤을 때 이 샘플을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111분한테 다 주고 저 가이드대로 라벨링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거의 111분 다 다음처럼 하시겠죠.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래, 단어 단위로 하래. 그러면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이렇게 되면 작업에 일관성이 있죠. 라벨링 노이즈가 굉장히 적죠. 다음의 경우를 봅시다. 이제 작업 라벨링 가이드는 동일한데 영어도 해야 되니까 영어에 대한 샘플을 가져왔고 이거를 어노테이션 해보라 하면은 뭐 영어도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로 구분되니까 뭐 이렇게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쭉 하시겠죠? 제 생각에 111명 중에 한 90분은 이런 식으로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끔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about을 봤더니 줄이 쳐져 있죠. 이건 글자가 아니라고 의도한 거잖아요. 이거는 인식하지 말라고. 뭐 OCR은 글자를 인식하는 태스크를 위해서 AI를 만드는 건데 이게 줄을 쳐놓으니까 뭐 인식하지 말라는 건데? 뭐 라벨링 안 해야 되나? 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 해석이 다른 순간 라벨링 노이즈가 생기겠죠?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할 거니까. 마지막에 보면 물음표랑 따옴표가 있죠. 쌍따옴표. 단어 단위로 라벨링 가이드를 줬는데 쌍따옴표까지 포함된 게 단어인가? 물음표까지가 단어인가? 라고 누군가를 고민을 한다면 다르게 하겠죠. 누군가는 포함이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포함 아니라고 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작업이 슬슬 다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슬슬 라벨링 노이즈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축 졸업. 단어 단위로 사각형 표시해라. 어렵죠? 요거는 아마 이제 정말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는 하실 거고. 이게 막 글자가 침범하니까 글자 영역이 그냥 하나로 묶을래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따로 할래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즉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 가이드를 주더라도 해석이 다 다르면 라벨링 노이즈가 점점 올라가죠. 극한의 경우는 이 단어 단위라는 것도 다들 해석이 달라지죠. 이게 문법적인 단어 단위인지 띄어쓰기 기준인지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단어 단위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람은 띄어쓰기 기준이라면 이게 없죠. 중간에 막 줄바꿈도 있고 이러면 이거 아마 드리면 112분 모두 다 다르게 어노테이션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라벨링 노이즈가 극한으로 올라가죠. 예, 이렇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되죠. AI 모델은. 정리를 하면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일반적으로 라벨링 가이드를 만들면, 즉 인형의 눈깔 붙이기 수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없애는 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데이터는 골고루 모아야 되고 일정하게 라벨링 돼야 되니까, 저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골고루 모은다는 거는 커먼한 경우는 많이 모이고 드문 경우는 적게 모일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드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모아야 돼요. 데이터를. 그래야 좀 골고루 되죠. 그 다음에 라벨링 노이즈를 제거를 하려면, 일관되게 라벨링 되려면 작업 가이드를 만들 때, 오노테이션 가이드를 만들 때 특이한 경우를 신경을 써서 그 특이한 경우라도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작업을 하게끔 라벨링 가이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라벨링 노이즈가 쭉쭉쭉 줄겠죠. 음. 이렇게 하면 좋은 데이터가 모아지고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 예를 들면 OCR 태스크라 하더라도 OCR 태스크에서 어떤 게 흔한 경우가 어떤 게 드문 경우가 모르면 정말 맨땅 헤딩하면서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작업 가이드도 매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반복적인 작업이고, 반복하더라도 이게 성능이 올라갈 거라는 물음표가 엄청 많이 뜨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려운 걸 아니까 손 놓고 있지는 않죠.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 모델을 만들 때 도메인 지식 필요하다, 필요하다 얘기할 때 이 관점에서도 얘기가 되거든요. 그 도메인 지식이 뭐냐면 결국 해당 태스크에 대한 지식이에요. 제가 만약에 개와 고양이 분류 모델을 만드는 사람인데, 혹은 뭐 작업 가이드를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때마침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취미로서 뭐 별의별 개와 고양이 종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도메인 전문가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인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아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보고 오노테이션 가이드를 만들려고 하면 이미 머릿속에 굉장히 드문 경우도 고양이와 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 가이드도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OCR도 마찬가지죠. OCR을 많이 해보신 분은 이미 이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데이터를 잘 모으고 가이드도 잘 만들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뭐 태스크든 뭐 도메인이든 뭐라고 표현됐든 어쨌든 그쪽에 사전 지식이 많으면 좀 더 이 작업이 시작점이 다른 거죠.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예시가 좋은데, 테슬라 자율주행 하잖아요. 그럼 자율주행용 AI 모델을 만들 때 이런 엣지 경우들, 드문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트리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문 경우들 각 경우마다 트리거라고 부르고 있고, 현재는 아니죠. 이게 작년 자료인데, 작년 테슬라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221가지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221가지를 엄청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도 교사학습이고 라벨링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뭐 자율주행에 이미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라라고 하면 이런 걸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거고,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잘 모을 수도 있을 거고, 가이드도 잘 만들었겠죠. 두 번째 또 이런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접근원은 뭐냐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뭘 인정을 하냐면 어차피 완벽하게 데이터를 못 모으고 어차피 완벽하게 라벨링 가이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뭐에 더 효율성을 기울이게 되냐면, 서비스를 돌리다가 뭔가 문제가 발견되죠. 이 문제는 뭐 데이터가 예상 못한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라벨링 가이드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더 모으고 부스트가 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더 모으는 거예요. 어떤 엣지 케이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엣지 케이스가 있으면 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라벨링 가이드도 그 업데이트를 해서 라벨링을 하고 모델을 다시 트레이닝을 해서 재배포를 한다. 이 프로세스를 엄청 효율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점점 문제를 줄여간다라는 접근으로 하는 거고 그 점점 문제를 줄여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엣지 케이스 새로 발견할 거고 데이터 새로 모아야 될 거고 라벨링 새로 해야 되고 다시 모델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이 작업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겠다가 두 번째 접근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 엔진, 이 전체 사이클을 데이터 엔진 또는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두 번째 접근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도메인 지식이 쌓이는 거니까 경험치가 올라가거나 뭐 해당 경력직을 뽑으면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그 데이터 엔진, 데이터 플라이휠 관점에서 그 작업을 효율화한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자동화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소프트웨어 1.0, 2.0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2.0의 개발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2.0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뭐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이 데이터 엔진 플라이휠이 뭐다라는 거를 딱 떠올리시면 교집합이 뭐가 되냐면 이 데이터 플라이휠을 효율적으로 하는 어떤 툴, 자동화된 솔루션이 소프트웨어 1.0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2.0에서의 통합 개발 환경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소프트웨어 1.0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거 쓰시잖아요. 거기서 디버깅도 하고 뭐 하고 하시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어차피 엣지 케이스 나올 거고 뭐 이런 걸 다 대응을 해야 된다면 이거를 한 솔루션에서 효율화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2.0 시대의 아이디인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오늘 발표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한참 만들고 있는 이제 AI 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AI 팩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터 플라이휠을 돌리기 위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저희 관점으로는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런 걸 빠르게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내부 툴들이 다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툴들의 집합이 일종의 자율주행용 AI 팩인 거죠. 자율주행에 특화된 어떤 아이디, 자율주행에 특화된 그 개발을 효율하기 위한 여러 툴들의 모음이 자율주행 팩인 거고,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팩이 아니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OCR을 이런 식으로 OCR 태스크를 잘하기 위한 OCR 특화된 아이디를 OCR 팩이라고 부르고 있고 추천, 상품 검색에 맞춰서 각각 팩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큰 개념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 초반에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AI를 학교에서 공부해서 이제 실무에 적용을 하려니까 앞에서 그런 말씀드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어려움들을 약간 그 개발자 중심이 아니고 서비스 하시는 관점에서 좀 풀어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는 AI를 그 서비스에 사용되는 AI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 데이터 이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성능이 잘 나오기가 어려워. 그거는 아까 유지보수 때도 얘기했고 작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지보수 비용이 커.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경우 나올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보수 하는지 자체가 제일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아까 UC 버클리 그 점수 보시면 그 모델 모니터링이랑 리트레이닝 그쪽이 제일 수치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렵고 그 말은 맨땅 헤딩 많이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거를 해내려면 좀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AI 기술이 워낙 논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달리 얘기하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저 기술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사실 인력들이 필요해요. 하루에 뭐 몇백 편 나오는데 그거를 언제 다 보고 언제 다 팔로우하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죠. 예, 이런 어려움들을 보통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AI 팩인데 하나씩 설명드려보면 그 AI 서비스에 들어가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과정 중에 이 과정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AI 모델당 뭐 전문가 한 20명, 석박사인령 20명, 뭐 돈, GPU 뭐 돈, 데이터 어노테이션 돈, 그다음에 시간, 뭐 모델 실험하는데 뭐 일주일 모델 한 번 학습하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등 시간 오래 걸리죠. 이걸 다 감내해내야 사실 앞에 것들이 가능한데 저희 팩은 이제 밖에서 솔루션화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문제 정의의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솔루션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수 부분이 그 솔루션으로 다 해결이 된다. 다 해결이 된다는 건 그렇게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좀 AI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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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쉽게 하면은 앞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달성해야 될 거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목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AI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건데 그 예를 들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뭐 아까 개과잉의 분류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정확도가 90%는 넘어야 서비스에 출시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밖에서 어떤 분류 모델 가져와서 모델을 구축을 했더니 한 70점이에요. 이러면 요구사항을 못 넘기죠. 그럼 이거 성능을 올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I 모델의 성능은 모델 구조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잘 먹어놨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넘기기 어려운데 저희 팩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모델도 꽤 성능이 높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건 그 고객들이 서비스에 넣고 싶어 할 경우에는 상당수의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유입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파인 튜닝하면 재학습을 하면 특화시켜서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쭉쭉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아까 개 고양이 분류 예를 들면 뭐 개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분류가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커뮤니티 이미 개 고양이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AI 팩에서는 간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팩에 넣어주시면 고객 데이터에 최적화된 모델을 쉽게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능이 쭉쭉 올라간다가 저희 팩에서 지향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아까 여러 번 반복드려 말씀드렸죠. 이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자동으로 다 돼요라는 건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능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들이 뭐 잘하시는 AI 모델러들이 한다고 하면 뭐 여러 툴들을 쓰시겠지만은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 쓰기에는 그렇게 뭐 콘솔을 쓰거나 뭐 주피터 노트북 뭐 이런 거 쓰기도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이제 유지보수에 필요한 여러 지표들 뭐 모니터링 뭐 여러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실 조금 더 유지보수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올라갈 것 같네라는 그런 감을 잡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그 팩에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AI 기술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건데 하루에 한 800편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논문이 나오면 사실 그 AI 기술을 쓰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논문이 과연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에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야 저 논문을 뭔가 해볼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논문도 탐색해야 되지, 그 논문을 구현을 해야 되고 본인들 데이터로 학습을 해봐서 검증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 작업이 이제 팩에서는 좀 더 쉽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모델 구조가 어떤 새로운 모델 구조가 나왔대라고 하면은 저희 업스테이지 멤버들이 그 모델은 논문을 늘 탐색하기 때문에 그 논문에 대해서 구현을 하고 잘 돌아가는지 검증까지 해서 사실 팩에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반 AI 모델, 베이스 모델을 선택할 때 이제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구현체들이 이제 매번 쭉쭉쭉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럼 그거를 선택하고 본인들 데이터 다시 태워서 진짜 성능이 올라갔네? 라는 그 검증 작업이 이 팩에서는 이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델 구조뿐만 아니라 뭐 AI 관련된 여러 기술들, 뭐 오토ML에 관련된 거든 혹은 뭐 데이터 관련된 있는 어떤 기술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 업스테이지 멤버들이 구현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최신 기술에 뒤처진다라는 걱정을 전혀 안 하시게끔
저희는 이 팩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하면 뭐 예쁜 그림이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쭉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태스크 기반으로 태스크 특화된 어떤 소프트웨어 2.0 시대의 IDE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좀 지식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게끔 노코드, 로코드 형식으로 클릭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작업을 표준화, 자동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모든 AI가 다 되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온, 그리고 산업계에서 니즈가 많은 그 기술 태스크 세 개를 우선 잡은 거예요. 그래서 OCR, 추천, 상품 검색. 상품 검색은 주로 지금은 리뷰 검색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몰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리뷰들이 있죠. 그 리뷰들을 분석할 일이 많을 텐데, 뭐 가전제품, 뭐 커머스마다 다 리뷰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덕트 서치에 활용하는 어떤 리뷰 데이터 분석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고, 이런 태스크들에 대해서 만약에 AI를 쓰고 싶다,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그거를 저희 팩을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네, 조금 제가 속도를 올려서 51분 걸려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 데이터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공고가 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와 비슷한 일을 하는가요? 라고 하셨는데,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도 요새는 너무 포괄적인 그 표현 방식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태스크를 하시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지칭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분에서는 데이터 매니저와 데이터 엔지니어는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매니저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데이터 매니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쪽 일이 꽤 많은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모델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뭐 작업자도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총괄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요. 그 팀에 일하시는 분들을 데이터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매니저도 일을 나눠보면 뭐 어떤 분은 작업자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모델링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서 어노테이션 가이드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성능 개선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뭐 혹은 여기서도 그 데이터 쪽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그 데이터 쪽, 아까 그 논문이 많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쪽으로 성능이 올라갈 것 같아라는 그런 약간 연구성의 일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종류가 다양한데, 어쨌든 저의 앞에 발표를 이해를 하셨다면 데이터임으로 모델의 성능이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쪽 관련된 일을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랑 구분한 거는 사실 추천이랑 검색 쪽에서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쪽 일은 딱 어떤 이게 좀 정확하다 보니까 그쪽 일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교사 학습으로 슈퍼바이즈드로 뭔가를 학습을 한다고 했을 경우 데이터 관련된 일이고, 아마 데이터 엔지니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I 팩 설치 가능한 장비 스펙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저게 딱 보셔다시피 학습이랑 인퍼런스랑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퍼런스는 저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장비는 A10이고요. 그 T4의 그 다음 장비죠. 그렇게 단가가 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A10으로 인퍼런스는 그걸로 저희가 스펙을 실험을 하고 있고, 학습은 지금은 3090으로 우선 표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3090이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GPU 장비라서 그렇게 스펙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OCR 팩이 이제 10월 초 출시 계획이라 이제 OCR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상품 검색이나 추천 쪽은 이미지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스펙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OC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저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비즈니스에 문제없이 쓰실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팩 개념이 팩을 고객 안에 설치를 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넣어서 고객 데이터 힘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이유가 밖에서 아무리 해도 사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넘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희 현재 판단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기술력이라기보단 AI 전반적인 기술력으로는 별 수 없이 고객 쪽에서 대응하는 일들이 있다고 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팩 개념을 잡았습니다. 팩 설치 비용을 얘기하시면 이 과금에 대한 얘기일 텐데 저희 지금 그 컨셉상 팩은 구독료 기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1회 설치해서 끝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연간이든 월간이든 유지비 계속 구독료를 내시면 당연히 처음에 설치해드리고 뭐 여러 유저보스들도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설치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AI 엔진을 만약에 온프레로 설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비교하면 훨씬 적은 가격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MLOps 질문 잘하셨는데 이제 AI 팩과 MLOps의 차이점은 쉽게 얘기하면 MLOps는 웬만한 거 다 그러니까 웬만한 AI 태스크, ML 태스크는 다 할 수 있게끔 MLOps가 좀 현재는 세팅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범용으로 다 쓸 수 있게끔 MLOps를 세팅되어 있다면 저희는 특화된 MLOp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AI 태스크는 다 하려다 보니까 이 MLOps 자체가 점점 MLOps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MLOps를 제대로 쓰려면 적어도 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스터디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AI 몰라도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라서 이제 굉장히 특화를 시키면 그 작업 자체가 자동화되고 표준화되고 그래서 클릭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관련된 자료는 모델 배포 후 유지 보수는 자료가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저거를 뚫어내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개된 자료가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네. AI 개발자를 사용자로 타겟팅한 툴은 아닙니다. 네. 저희 지금 그 메인 유저는 서비스 부서에 있는 누군가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AI 개발자를 타겟팅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클릭만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네. 뭐 엑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사용자가 누구냐면 엑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학습 필요 여부,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모델 재학습 필요하냐, 뭐 데이터 선정하냐, 결과 분석하냐 등의 작업도 AI 팩에서 당연히 제공합니다. 저게 저희 메인 기능이기 때문에 저 기능을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특히나 태스크를 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OCR 팩 이렇게 한 이유가 OCR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있죠. 혹은 그나마 자동화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저거는 그 딥러닝 개발 방식으로 할지 기존 방식 소프트웨어 1.0으로 할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제 답변은 우선 GPU 사용이 가능한지가 첫 번째 기준일 거고요. 이렇게 여러 서비스 시나리오상 뭐 CPU밖에 안 돼라고 하면은 물론 그 딥러닝 모델을 CPU로도 인프런스 할 수 있긴 한데 너무나 제약사항이 많아요. 뭐 처리 속도부터 해서 정확도도 그렇고 이렇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우선 GPU가 사용 가능한지가 하나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속도가 아니고요. GPU 장비가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첫 번째 기준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가 많을수록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잘 언노테이션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게 맞고 그게 기존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지 근데 많은 게 그럼 몇 장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태스크별로 많이 달라서 그건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데이터가 좀 많은지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외부로 데이터 가공 검수를 드리는 게 있고 내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노테이터 분들을 고용을 하죠. 내부에서는 하는 게 뭐고 밖에서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내부에서 하는 건 어려운 거는 내부에서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극한으로 성능을 올려야겠어라고 하면은 점점 작업 가이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 가이드가 복잡하거나 혹은 바뀔 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작업 가이드가 바뀔 일이 많으면 외부한테 주면은 매번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뭐 다시 데이터 갈아엎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건 내부에서 합니다. 네. 세 가지 팩 외에 추가로 개발 계획이 있는데 우선 세 가지라도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 가지라도 잘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개발을 할 건데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생각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 메타 러닝 등의 개념은 당연히 사용하겠죠. 제품 컨셉을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거의 모든 AI 기술이 다 청와대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 제품 하나 만드는데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업스테이지에서 저런 제품 만드는데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거의 모든 AI 개념들이, 그러니까 특히 ML적인 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세팅 팩의 개념을 이렇게 세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뭐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저희 쪽 힘을 AI 인력들이 힘을 모아서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좀 스타트업이나 좀 규모가 크지 않은 데서는 한두 명 뽑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 한두 명 뽑는다고 해서 그러면 의미 있게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제 앞에 발표를 드려보셨겠지만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희 현재까지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조금 애써서 잘 만들어서 많은 곳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니까 네, 많은 분들의 지원도 지원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팩마다 다른데 OCR은 지금 온프레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동작을 하게끔 해놨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사스 형태로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희 쪽 서버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추천이랑 프로덕트 서치는 하나는 온프레 하나는 사스로 하고 있어요. 뭐는 온프레고 뭐는 사스냐라고 하시면 딱 말씀 주신 대로 데이터가 반출이 가능한 회사나 태스크는 사스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나중 되면 둘 다 할 텐데 지금 저희가 태핑해 놓은 저희가 만나고 있는 고객들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추천도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하면은 둘 다 해야 되고 어쨌든 예, OCR 기준으로는 그냥 온프레 기준으로 금융권을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네. 데이터 반출이 안 돼서 내부 설치니까 내부에 고객사가 GPU 장비가 있으셔야 됩니다. AI 팩의 에어플로우 등등의 오픈 소스 당연히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하고 쓰고 있죠. 저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분들도 많이 필요해요. 이게 팩의 개념을 들어 이해하셨으면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 많이 필요하고요. AI 모델링 다루시는 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보니까 예, 개발자분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네, 지원 부탁드릴게요. 개발자분들 계시다면. 네, 뭐 맺은 말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AI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네, 지금 뭐 제가 그 앞에 여러 통계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들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AI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분이 들은 이제 약간 맨땅 헤딩하는 느낌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 뭐 저희가 나오는 것도 그나마 이제 저희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얻은 인사이트? 그 인사이트가 이제 모두에게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유용할 거라고 믿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저희 팩을 쓰니 마니를 떠나서 이제 앞에 내용들은 다 그 AI를 한다면 겪을 법한 어려움들을 이제 미리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린 내용들이니까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AI 관련된 일을 하실 때나 하시게 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